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루 딱 제대로 서빙하고 감기 몸살 걸린 이 박사입니다. 아 요즘 열심히야. 제가 거의 매일 일 없으면 거의 매일 안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서빙을 도와주긴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안 나왔으니까. 당신이 안 나왔다고 무슨 비상 상황이 되는 거 아닌데 진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노도처럼 밀려오는데 노도래봤자 뭐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일단 한꺼번에 손님들이 몰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위에서 막 난 이제 내 뭐 원고 준비하고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내려오래. 뛰어다니면서 서빙했는데 정말 어렵더구만. 그러니까 어느 테이블에서 무슨 음식 주문했는지 다 기억해야 되고. 야, 평생 알바 안 해봤잖아 그런 거. 저 노가다 해봤고. 노가다 말고 이런 알바 안 해봤잖아 솔직히. 서빙 알바는 솔직히 그치?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요 직업이 쉬운 게 아니야. 네. 우리 저 많은 분들 뭐 이제 직장 다니시고 은퇴하시고 뭐 만만하면 고깃집 차린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졸라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쉬는 날이 없잖아. 정말 힘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박사가 내가 어제 사진으로 봤어요. 고생하는 걸 사진으로 봤는데 얘가 나르는 돈가스야. 거의 자기가 안주가 돼서 날아다니더만 보니까. 근데 그거 하면 살 쪽쪽 빠진다. 장난 아니었어. 걷는 양이 엄청나다니까. 네, 걷는 양 엄청나고 그리고 제가 이 테이블이 약간 촘촘해서 내가 더욱더 살을 열심히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다니기 불편하지. 비 사이로 막 가야 의자 사이로 막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는 거야. 그래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안가에 오시면 우리 이 박사님이 정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서빙을 하는 모습을 도대체 사진이 볼 수가 어떻게 있습니다. 올라왔길래 괜히 불안해지네.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훅 지나가는 걸 누가 잡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는 안가에 아마 세작은 늘 상주할 테고 이 박사도 뭐 하는 일 없기 때문에 거기 와 있을 겁니다. 저는 책을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못 옵니다. 책을 다 쓰면 왕의 서재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책 원고 안 준다고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조금 한 달 정도는 못 올 것 같고요. 방송 있는 날은 오니까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저번 방송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뉴라이트 종북자. 네, 뉴라이트 종북자파.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양반이 뭐 술 먹을 자기 선배랑 술 먹는데 내 얘기를 했대. 이동형이 아냐고. 어떻게 나왔대요 얘기가. 그래서 알더래. 그러면서 그 새끼 극좌인데 이래더래. 그래서 야, 스펙트럼이 존나 넓어. 뉴라이트에서 극좌까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전 세계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번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분명히 예측한 대로 난리가 났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팟빵에서 뭐 지금 막 정말 뭐 엄청난 댓글이 몰려 들어왔어요. 앞에 댓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래 EJ를 업로드하면 바로 1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한 3일 갑니다. 왜냐하면 데일리 방송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 민비 특집 5일 동안 1위에 머물렀다. 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팟빵에서만 난리예요. 딴 사이트는 조용해.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이튠즈, 지약 다 조용하고 또 뭐 다른 뭐 인터넷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뭐 파크라든가 MLB라든가 다른 뭐 커뮤니티들 이런 데는 또 다 우리 의견에 동조하고 그런 분들이야. 팟빵에서만 난리야. 이유가 있을까요? 몇 명이 와서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복사 붙여 이렇게 하고 있어. 복사 붙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또 뭐래더라 무슨 쪽발이 이동형 뭐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다 복사 붙여 이렇게 있어. 자꾸 몇 명 되지도 않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아이디 바꾸고 그래서 그런 건데 또 그 아이디가요 늘 보던 아이디야. 그러니까 늘 우리를 씌워대는. 그런데 참 그 사람들 고마운 게 씹어내면서 우리 방송을 늘 듣는다는. 그렇지. 상당히 감사하지. 근데 청취율에 상당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죠. 안 듣고 씹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대충 민비했구나 그리고 이제 아니야, 보면은 몇 개의 악플들은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언제 일본 새끼들이 민비를 잘 죽였다 이런 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본의 악행이라고 늘 얘기하잖아. 그 있을 수도 없는 일본의 만행이 이제 극악무도한 개새끼들 만행이고 다만 일본 놈들 손에 죽었다고 해서 민비의 악행이 미화돼서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거고 두 개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럼 그건 그거 이건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 악플 다시는 분들 민비가 잘한 일이 있으면요 가지고 오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토론이 되잖아. 그런데 그 수백 개 수천 개 악플 중에 민비 잘했다는 걸 아무도 못 갖고 와. 없거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그 외교적으로 뭐가 성공했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요. 좀 답답하네요. 근데 그거 뭐 재밌는 거예요. 그 악플 다시는 분들이 딱 보면 딱 세 부리야.
일단 일베 애들, 일베 애들 뭐이 새끼들 뭐 원래 그런 새끼들 냅두고 두 번째가 이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이 페미니스트 분들이요. 우리를 싫어하지 당연히. 싫어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민비, 배정자, 모윤숙 일단 여자들한테 쌍년이라고 하면 무조건 달려와서 개쩌쳐 물어뜯어. 우리 마초라고 부르는 마초라고 그러면서 왜 쌍놈이라고 안 하냐 이거야. 그런데요 우리 뭐 친일파 특집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창룡이랑 이런 거 쌍놈보다 더 심한 뭐 걔 엄청난 욕을 했는데 그거는 그렇지. 무시하고 네. 그러니까 쌍년이란 이 말 자체에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여성들 나쁜 일을 한 여성들이 성역 여성이기 때문에 성역화되는 것도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지 그거. 이건 그러니까 우리 받을 수 없고 또 한 부류가 통진당 부류입니다. 이 세 부류인데 또 그래서 내가 통진당 부류 친구들이 올 줄 알았어. 예상했지 않습니까? 올 줄 알았어.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깠습니까? 북한 자료를 깠잖아. 북한에서 민비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게 역시 북한 이야기는 진짜 싹 빼고 전혀 안 하지. 전혀 안 하고 뭐 이상한 무슨 뭐 일본 자료가 어쩌니 무슨 뭐 별 희한한 거 갖고 오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황현을 또 우리가 황현 몇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황현을 족도 아닌 인물로 격화시키더라고. 그러면서 그 몇천이라고 야사인데 그거 하나 딸랑 갖고 와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왜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몇초리냐로만 냅다 들이다 베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그리고, 얘기했지만 북한 자료도 얘기했고 그렇죠. 다 했는데 또 야사 같은 소리하고 첫발 몇천야를군요. 우리 이 박사 잘 알겠지만 근현세사 연구에 상당히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거 모르면 니들 주위에 혹시 국사 선생이나 뭐 역사 교수나 학자들한테 물어봐 이 새끼들아. 기본적으로 몇천야록은 꼭 인용해야 되는 자료잖아요. 그럼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또 몇천야록 내용까지도 지들 마음대로 장문했습니다. 황현이 대원군에게 포섭당했답니다. 돈으로 매수당해가지고 그래서 대원군과 고정을 비판하지 않고 몇천야락에서 민비만 깠다고 썼던데 이거 몇천야락 읽어보지도 않았지. 몇천야락에서 황현이 대원군과 고정을 얼마나 비판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어디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막 얘기한 거야. 이거는 몇천야락을 읽어보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읽을 능력도 없는 애들이야. 이거 번역본이 나온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지금 시중에 없습니다. 절판돼서. 그러니까 애들 구할 수도 어디서 그냥 주워 듣고 막 그냥 막 갖고 와갖고 막 얘기하는 거지. 좀 10개 중에 한 가지만 딱 들고서는 이거만큼 끝까지 물어뜯는 거야 그냥. 이 만약에 황현이 저기 대원군에 포섭당했다면 전봉준 욕은 왜 안 하나 그럼? 그렇지. 대원군과 전봉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였는데 얘들은 그런 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일단 민비 욕했다는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욕을 했는데 우리가 말이죠. 제가 원고를 쓰고 이 박사한테 넘겼잖아. 이 박사한테 원고를 넘겼을 때 이 박사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 야 혹시 이대로 나갔을 때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히로를 척결할 때 제약을 들었잖아. 그 첫 번째가 첫 번째 민비 얘기 나오죠. 또 을미사변, 을미의병, 을미의병 이제 일으킨 이제 사람들이 일으켰었던 게 이제 을미사변하고 단발령이잖아.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않을까, 반론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 박사가 그런 걱정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야 그런 바보 같은 논리를 갖고 오는 병신들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그 병신들이 여기 있었어. 참나. 아니 그러면은 그게 왜 바보 같은지를 얘기해줘야지. 아니 봐보세요. 안중근 의사나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야 진짜 민비가 우리나라 국모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제에 대항하고 싸웠고 정말 착하고 백성을 위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일본이 죽였으니까 이 또를 쳐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거든.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간에 일본 놈 새끼들이 지들이 뭔데? 그렇지. 지들이 뭔데 와갖고 우리 왕비를 죽이냐 말이야. 그렇죠. 이 자체에 화가 난 거지. 자주권에 대한 훼손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것도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자체는 굉장히 붕괴할 그럼요.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의병이 일어난 건데 그렇죠. 그것과 민비가 악행을 저지른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가 하나를 이제 눌러버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냥 자주권 침탈에 대한 거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어하고 뭐 하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와가지고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박근혜를 막 끌어내려서 민비처럼 시해했다. 그러면 우리부터 나가서 의병 만들어 제일 앞장설 거야 이 등신들아. 뭐 알고 떠들어. 전쟁해야지. 박근혜가 잘못은 잘못이고 일본놈이 쳐들어서 그 지랄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니 그 통진당 이석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통진당 노선이랑 좀 달라도 내란 음모죄 관련돼서 얘기할 얼마나 때는 심도 쳐졌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그건 그거지. 그렇지 그거고 이거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어머 이 작가님 요즘 자꾸 의병 하고 싶어 하나 봐. 저번부터 자꾸 앞에 나가서 왜 그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란 말이야 정확히. 의병 일으킬 때 제가 중간쯤에 나서 하는 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 결론 내리면요 우리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셔야지 뭐. 가르쳐줘도 안 들으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냥 계속 영화나 뮤지컬, 드라마, 소설, 명성황후 소설 읽으시면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럼 그냥 박수 치시고 괜찮아요 언니 뭐 괜찮아 라인 닦아요 언니 이거 그치. 그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지 뭐. 나는 그 기독교 경전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 있잖아.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가?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을 것이다. 오랜만에 좋은 말씀 해주셨군요. 자 그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번 방송 리뷰였나요 그러면? 야 이건 뭐 저번 방송 원래 뭐 이거 안 하면 또 안 한다 그럴 것 같아. 그냥 또 간만에 또 반응이 핫했잖아요. 예, 핫했으니까 뭐 언급해드려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제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되는 거 가끔 한 번씩 갖고 올 겁니다. 또 많이 있잖아 근데. 많이 이거. 있죠.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1위 한 지가 팟빵이나 팟캐스트 1위 한 지가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이제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 뭐 많이 나가기도 하셨고 이제 또 좀 물갈이가 됐죠. 그렇죠. 식된 얘기로. 그렇고 우리가 인기가 영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에 대해서 뭐 지적도 많이 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조금 다운된 점이 있어요. 이럴 때 한번 갖고 와. 이런 걸 갖고 와갖고 던져주면 덥석덥석 물잖아. 그래. 앞으로 많이 있다 이런 거. 낚시왕 이태공. 가끔씩 한번 던져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나고 자 시사 문제 해봅시다. 뭔 일이 있었어? 일주일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시사 문제 뭐 저기 회장님이 좀 몇 개 얘기해 주시죠 뭐. 아니 뭐 아주 뭐 시사적인 거는 저기 뭐 강기훈 사건 상고한 것도 있었고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네. 무죄로 선고가 났습니다죠. 23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는데 참 이거 얘들이 후한 무치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검찰 말이죠.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르고 상고를 하셨다 그러나 미치겠다. 아니 이거를 국가수가 내민 증거 이거 하나 가지고 검찰이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국가수가 스스로 재심해가지고 91년에 자신들이 했던 판정을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까발려진 걸 뭘 지들이 검찰이 말이지 좀 반성은 안 하고 있다고 지들. 근데 이런 무죄 정말 당연히 나야 될 판결이 난 것에 반해서 네. 또 엄청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석기 의원. 이석기 의원이 무려 12년. 12년 선고를 받으면서 내란 음모죄인가? 유죄를 선고받는. 네. 이거는 근데 법원 내부에서도요 판사들이 아마 부끄러워할 겁니다. 하면서도 부끄러워한다고 보고. 근데 뭐 이건 수원지방법원이었는데 이 양반들은 권력 눈치를 봤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요거 대법원에 가면 무죄돼요. 그러니까 근데 대법원까지 갈 때 시간이 많이 끌 거 아니 계속. 그리고 그때는 이미 뉴스가 안 나와요. 질질 끌어가지고 결국은 이 이석기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써먹을 거야. 그치. 계속해서 언론 조작하고 무슨 선거 앞에 두고 봤지 니네 뭐 민주당 니네 뭐 통진당을 해준 건 니네야 그러면서 이따 오기 내가 뻔하다고. 그렇죠. 네. 법원에서 이런 거 갖고 오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문제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도 사법부의 검찰보다는 훨씬 독립적이고 그렇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럽죠. 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자기네들이 좀 깝깝했으니까 어떤 그런 뭐 판결할 때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 방청도 허락하고 어떤 이슈는 많이 됐어요. 그 외적으로도 많이 됐고 판결에 대해서도 말 나올 거를 알고 가는 거지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요새 이동영 작가 예언빨이 요새 저기 신내림이라도 받았어요? 왜요? 네. 박주여. 뭐 항상 뭐 박주영 씨가 이제 뭐 대표 뽑혔네요. 저희가 100% 뽑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뽑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박주영이 뽑아서 잘하면 되지 뭐. 그래 안 그래? 네. 월드컵 가서 뭐 골 좀 넣고 그러면 뭔 상관 있겠냐마는 이 감독이 고유고란이니까 뭐 뽑고 싶으면 뭐라고 뽑는 거죠. 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다만 홍명보 감독이 원칙으로 제시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소속팀에서 팀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5분 뛰었잖아. 네. 5분 뛴 게 다야. 근데 이걸 뽑았다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못 진 거고. 그렇죠.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예선에서 정말 열심히 한 공격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격수들이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 그렇죠. 그렇잖아. 못 빠지게 뛰어도 그렇지. 어쨌든 갈 사람은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지 뭐. 이건 페이데를 뭘까요? 나올까? 그러면 이거는 패착일까요? 아니면 그냥 곤조일까요? 뭐 결과가 나타주겠죠. 뭐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브라질 월드컵에서 결과가 나오겠지. 그렇습니다. 뭐. 이건 감독의 고유권한이고 예. 이거 뭐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이 책임지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그 파벌의 어떤 관련된 그런 분위기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렇고 또
또 뭐 있습니까? 아, 또 큰일이 하나 있었네요. 안타까운 사건이 예, 있었죠. 예. 경주 예, 부산 외대 학생들이 경주에서 신입생 OT를 진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많은 사상자와 다수의 피해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역시 또 개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무슨 학교의 잘못, 학생회의 잘못. 잘못. 또 혹은 학생의 잘못 이 구도로 몰고 가더라고. 그렇지. 야, 이 미친놈들아, 이건 코론 건설이 잘못이지 왜 이걸 학교 학생 잘못으로 몰고 가나? 병신들을 씨발. 아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94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성수대교 무너지고 뭐 이런. 많죠. 예. 뭐 많죠. 뭐 나중에는 뭐 시랜드 참사도 있었고요. 시랜드 참사도 있었고. 많았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년 전이네요. 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재지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아직도 부실하다.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 20년 전이나 별로 바뀐 게 없다. 아니 이런 걸 이 보여주는 사건은요. 건데.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인재입니다. 물론 그 건물 그 경주 일대에 기상 상태에 의해서 이 정도 눈이 온다는 계산을 못했다는 건 맞는데 건물 구조상요. 건물 위에 천장에 H빔이 없었답니다. 없었고요. 아니 눈이 많이 추워야지 씨발. 뭘 그것도 안 했던 거죠. 그렇지. 아니 사람이 있는데 그럼 눈 많이 왔으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럼. 제설 작업하고. 우리 지진 같은 경우에도 건물 지을 때 지진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고 그래도 지진 내진 시설 되게 강화하잖아요. 이 말이 기본적으로 해야지. 말이- 아니 저기 뭐야 네. 저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요. 네. 눈 많이 오잖아. 하우스 무너질까 가서 얼마나 하는데 그럼요. 병신들은 기본 건조차 안 했다는 얘기 아니요. 이게 말이 족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만약에 없어가지고 지하방에 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거기 물이 들어가요. 내가 잠겼어. 근데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야, 니 왜 거기서 살아? 이거랑 그치. 뭐가 달라요? 아니 봐봐 이 사람들이 MT를 가는데 어. 아니 우리가 씨발 눈 많이 오는데 무너질까봐 MT 안 가는 그런 경우 어딨나? 그렇지. 아니 어디 가면 당연히 안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할 때 코오롱에서 계약을 할 때 여기는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항이 있었다라면 그러면 그걸 말이 달라지지. 갔다라면 어. 학생애들이 잘못을 한 거겠지만은 이번에 뭐 그렇죠. 진천 그 교회에서 어. 네. 그 이집트 가서 또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 것처럼 나라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간 거. 어. 그러면은 이제 간 사람에 대해서 책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잘못이 없어. 그럼 없는데 왜 아니 씨발 걔들은 그냥 계약을 한 거네 돈 주고. 그치. 언론에서 뭐라고 떠드냐 이거를 갖고 말이지. 눈이 많이 왔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갔다. 이 병신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 아우. 참. 이런 아유. 것들 진짜 언론이라고 진짜. 아니 근데 코오롱 그 회장인가가 저기 박지만 씨 친구라며. 아 그래? 아 우리 한동안 기업 특집 안 했잖아요. 코롱 할까? 코오롱 한번 갈까? 살살 한번. 코롱이 말이죠. 어. 예. 이 옛날에 말이야.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잘 나갔잖아. 예. 이게 또 뭔가 여러가 있어. 여러가 있어. 여러가 있고. 예. 여러가 있고 또 우리 저 시대의 사기꾼 장영자하고 또 코롱 그렇죠. 회장님하고 또 에? 그 그러니까. 과천에 떡하니 청사 버티고 있으면서 그 텐트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액티브로 뜨더니. 예. 그래 다음에 코롱을 한번. 자 어쨌든 그 사고에서 정말로 피지 못한 청춘들이 아까운 목숨들을 그러니까요. 잃게 된 거는 정말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이 박주영 선수 저기 그 대표팀 승선한-거나 경주 참사도 이렇게 하루 만에 네. 김연아의 쇼트 프로그램 한 번에 쑥 묻혀버리잖아. 그렇네요. 모든 아. 이슈들을 바꿀 때 말이죠.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꼭 한 번씩 합니다. 물론 자기한테 주어진 이슈들에 대해서는 전부 피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준엄하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비인상 연맹을 털어라. 그 삼성이 회장으로 있는데 털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그래요 뭐. 비인상 연맹을 털란 얘기를 했습니다. 아, 대통령. 자기를 털란 얘기는 안 하죠. 왜? 그치. 거기서 그랬거든. 파벌과 부조리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대학생들의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고 참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C8 일베 새끼들 또 거다 대고 지랄하더라고 병신 같은 뭐라고? 이 새끼들 가지고 다 고소시켜야 아우, 얘기하기도 되거든. 싫어. 아우 쓰레기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진짜 걔들 정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것들 같아. 아니 그 참사 기사에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다나? 야, 좀 또라이들 진짜 야. 걔들은 또 막상 또 이게 끌어내면은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고소 먹으면은. 그래.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아 저기 조합 얘기 몇 개 좀 해볼까? 네. 그 일단 EJ 3인방 아까 우리 그 개 털리듯 비 오는 날 먼지 털리듯 지금 댓글에 난리 났는데 저와 세작이 방송했던 데칼코마니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어서 다음 주에 월요일에 공개 방송을 안가해서 하는 걸로 방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신청은 이미 끝나 있을 것 예. 같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팩트 TV 측과 뭐 신PD, 정FD 여러 팩트 TV 쪽의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셨던 모든 직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이에요? 공개 방송은 2월 24일이고요. 아, 월요일 있죠? 네. 월요일인데 지금 안가가 한 50명 앉을 수 있나? 예. 50명 앉을 수 있는데 꾸역꾸역 앉으면 50명 앉아요. 뭐 4, 50명 그죠? 근데 하여튼 20명 정도만 지금 우리가 받았죠. 네. 예약을 받았으니까 네. 아직 자리는 반 이상 있으니까 그냥 놀러 오시고 싶은 분들은 놀러 오세요. 몇 시합니까? 시간이 8시 반 생방송이니까 8시까지 네. 오셔가지고 공개 생방송 한번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은요. 이제 이 박사 그 세작이 이제 데칼코마니 간둔 이유는 이제 EJ에서 다른 프로를 런칭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EJ 그렇죠. 집중하려고 그런 건데 네. 3월 달부터 아마 일단은 이 박사가 하는 방송이 런칭이 될 네. 거고 그 방송은 아마 다들 이제 공개 방송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죠? 예. 그걸로 전환될 테니까 어떤 방송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일단은 첫 방송이 3월 3일 정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심리치료 전문가와 함께 음. 그 팟캐스트를 통한 심리치료를 해볼 생각입니다. 야, 그래서 지금의 이 박사가 있게끔 만들어준 심리치료 그 선생님을 문제의 심리치료 모시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아픈 마음에 대해서 좀 확연하게 볼 수 있게끔 본인이 본인 마음을 볼 수 있게끔 팟캐스트 제목도 정해졌어요. 참나원. 참나원 예. 그래요. 예.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참다운 나가 사는 집 원자가 집원자 쓰고 그리고 참 살면서 어이없는 일 있을 때 참나원 하고 그런 감탄사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참나라는 뜻의 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뭐 네. 이메일로도 사연을 받을 거고 네. 직접 오셔서 그죠? 직접 네. 오셔서 상담하셔도 되고. 저희가 공개 방송이라는 게 밖에서 이제 스탠딩이나 뭐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사운드를 내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안에 저희가 부스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에 부스에서 녹음을 하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진짜 오늘 안 가야지 하고 이제 슬퍼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위로도 해드리고. 직접 상담해. 예, 아니 직접 그 상담도 요즘은 하고. 시스템이 예. 좋아서 우리 해봐서 알잖아. 이런 또 태블릿 같은 거 놓고 밖에서 핸드폰으로 보내면 돼. 네, 그렇죠. 그럼 예. 바로 실시간으로 사연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안가에 오시는 손님들이 재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하은이, 예은이 아빠 전주에서 일요일에 올라오셔가지고 네. 아리따운 부인분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와서 맛있는 다과와 또 술도 한잔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꼭 애들 이름 불러달라고. 하은이, 예은이, 다은이 부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안가라는 곳은요 일종의 이벤트 공간이 될 겁니다. 그 오시면은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오셔가지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벤트를 요청하시고 하면은 이 작가는 책 다 쓰면 오겠죠. 그다음에 이 박사나 저나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오니까 좀 늦게 가고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산 김창숙 특집입니다. 자, 이 박사 김창숙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전에 얘기했듯이 네.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그 진짜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뭐 어디 포털에 김창숙 치잖아요. 그러면 탤런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네. 중년의 당시로선 중년의 미모 탤런트의 거의 톱을 달리던 분이 네, 중에 네. 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저는 원고 딱 읽고 역시 안동장 씨 사이에 일남 사녀 중 장남. 남자네? 역시 남자였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참외, 마늘 그런 게 생각나요. 왜? 이분이 고향이 성주, 성주니까. 의성 그쪽이니까. 거기 특산물이 그거죠. 예. 그래서 마늘같이 참외같이 그런 걸 드시고 그러셨나? 뭐 하여간 엉뚱한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존나 엉뚱한 생각이네요. 예. 자, 세작은 저는 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숙 치면은 이거 괜히 또 방송은 진지한데 앞에 너무 가벼운 내용 것 같은데요. 지하철이나 어디 이렇게 할인 매장 가면요. 이신우 남자는 이신우 여자는 김창숙 부티크입니다. 그렇죠. 예. 김창숙 부티크 유명하지. 야, 도신우 아니야? 이신우야. 이신우가 있어? 이신우 있어. 이거 많아. 최고 코 패션. 그렇죠. 많아. 옛날에 김민재 아동보. 그래. 이거 얼마나 찾기가 어려워 이게. 옛날에 되게 많았는데 이런 거 다 어디 갔는지 몰라. 부르댕과 쌍벽을 이루던.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 김창숙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나가 봅시다. 우리 독립운동가는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계속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요. 다들 방송은 좋은데 가슴이 아파서 못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계속 정말 우리 현대사가 참 아픈 어떤 현대사 아닙니까? 질곡에 그러니까 아픔 덩어리에 그냥. 또 친일파 또 우리 또 보수 이런 사람 다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네.
오랜만에 독립운동가 특집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좀 욕이 좀 적겠죠? 뭐 친일파 욕하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시요. 김창숙은 1819년 7월 10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사월리 칠봉동 540번지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친은 김호림, 모친은 안동장 씨였고요. 이 사이에 일남 4년 중 장남이었습니다. 일남 4년이니까 이제 뭐야?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혼이 외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호는 심산이었고 또 벽옹이라고도 했는데 심산은 이 마음 심자에 매산자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지은 거고요. 벽옹은 나중에 이 양반이 독립운동 하다가 투옥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문 때문에 안전뱅이가 됩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김창숙을 보고 벽옹 이렇게 불러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벽옹이라 칭하기도 했다 그래요. 얼마 전에 팬카페에 보니까 사진 한 장이 보이는데 어떤 독립운동가 분이 그 박정희가 이제 군복 입고 딱 들어오니까 싹 돌아눕는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김창숙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올 텐데요. 이 김창숙 선생께서 박정희가 이제 찾아왔지 병실에. 네. 이제 김창숙 선생이 거의 돌아가실 쯤에 그런데 안 보고 고개를 돌리시지. 네. 아니 어떻게 독립운동가가 말이야. 그렇지. 일제 육살 나와가지고 앞잡이였던. 앞잡이였던 말도 안 되지. 역시 곤조가 있어. 네. 그래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의성김 씨입니다. 의성김 네. 씨였고 명문 집안이죠. 예. 또 동강 김우용의 13대 종손인데 네. 이 박사 김우용이 누굽니까? 명종에서 선조 때 문신이었고 학자인 사람인데 1540년부터 1603년까지 이제 출생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명 조식의 문인이네요. 그리고 15살 되던 해 조식의 제자였던 오건에게서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24살 때 남명의 외손녀와 혼인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분이고요. 명종 22년에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서 홍문관 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조 때까지 부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고 사망 후에 이조판서에 추중이 됩니다. 이분한테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 기추곡사라고 정렬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있었을 때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유배를 가기도 했는데 임진왜란 때 풀려나가지고 행조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조정이 설치된 곳에 가서 임시정부. 예 부호군이 돼서 이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얘기하고 명나라 제독들을 영접하는 등의 전란을 마무리를 짓기 위한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1599년에는 유송룡을 위해서 항소를 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고 여태까지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김우홍이란 분은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일에 따라서는 모두 다 말하되 일시적인 화복을 보고 피하거나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 않는 굉장히 강직하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굽히지 않는 그런 신조를 가졌던 분이고 또 나름대로 당시에 당파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렇게 근성이 있고 그렇게 자기 줏대가 강하면서도 당파 싸움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양쪽 당파의 화해를 모색하기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쨌든 김창숙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네. 자기의 선조의 네. 그런 이 내용들이 또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늘 얘기 얘기하지만 호랑이 새끼에게선 고양이 새끼가 안 나오잖아요. 네. 아마 김창숙 집안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김우용 선생이. 예. 근데 이 양반이 재밌는 건 말이죠. 조식 문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조식, 이황, 이유와 다 교류를 했어요. 예, 이 맞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예, 쉬운 일 맞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난 학자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김창숙 집안도 유림이죠, 뭐 선비 그렇죠. 집안. 예, 완전 선비 집안이죠. 네. 나는 이 작가랑 방송하다 보면 묘한 게 또 느껴져. 얘가 그 독립운동가나 좋은 얘기할 때는 자기 고향 사람들 많이 한다. 그 지역 사람들. 네. 아니 나도 딱 느낀 게 경북 성주군. 아니 안 느껴져? 야 안 느껴져? 아야 이 맞지? 개새끼야. 근데 맞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 좋고 특정 지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응. 워낙에 이 경상북도 이쪽에 뭐 안동, 뭐 유림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지조 있고 강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그러니까 지금은 동네이긴 해. 슬픈 지역이지만은 진짜로요. 안동 지역이요. 네. 인구 대비로 따라서 가장 많은 항일 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이 안동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인물을 배출했어요. 대구도 역시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릴 그렇죠. 만큼 어떤 이런 그러니까 운동에 보통 강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지. 항일 운동은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경상도 사람이 많이 했어. 많이 네. 했고 우리 민주화 운동은 전라도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하고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또 나중에 뭐 이 동학 혁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전라도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를 일부러 뭐 경상도를 끌고 온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아니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다가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까 김호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김호림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요. 심산 선생이. 또 아버지도 당연히 유학자였죠. 네. 근데
유학자였지만 대단히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학자인데 진보적인 깨어있을 사람. 수 그러니까 어렵죠.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이었다. 왜? 자, 동학혁명을 미리 예언하기도 했고요. 계급에 의한 신분제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노비 해방을 주장했던 정말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진보적 선비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북 좌파 선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 때 이 김호림이 사는 동네만 안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동학혁명 때 이제 그 밀란이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랬는데 동학군이 야, 이 마을은 김호림이 사니까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마라. 아, 동학군도 여기는 이 인정을 정도로, 하는 거죠. 김호림을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김창숙이 어렸을 때입니다. 아버지는 서당에서 공부하던 김창숙과 그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식량을 생산하는데 농부들의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농사일을 시키겠다 그래요. 그 양반 자제들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참으로 나오는 밥 있지 않습니까? 네. 밥도 야 보통 같으면 이제 따로따로 먹죠. 그렇죠. 이때는 더 심했을 더 거예요. 심했지. 근데 농부들과 같이 겸상하게 하고 음. 밥을 타는 것도 차례대로 양반이라고 먼저 받지 말고 그렇죠. 차례대로 받아 먹으라고. 줄 서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김창숙도 유교를 떠받드는 선비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타파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라는 거죠. 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그렇습니다. 받았네요. 나중에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자 김창숙은 이덕후, 박희동, 김원희, 이진석, 도감모, 배상락 등 자기와 결이 맞는 친구들과 대한협회 성주군 지부를 조직하는데 이때 김창숙은 우리의 조국을 구하려고 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낡아 빠진 관습을 혁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습을 혁파하는 것은 먼저 계급 타파부터 시작해야 하며 계급 타파를 하려면 이 모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김창숙을 비난합니다. 왜? 지들이 신분 계급에서 제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유림들 아니야. 유림들, 양반들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 이거 뻘소리야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인데 네. 자 대의를 위해 일어섰어.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만 신분 계급은 나한테 이득되니까 존재해야 된다 이거. 그치. 이건 없어지면 안 된다 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비유하면 그거네. 서울대 동문회 가가지고 서울대학교란 간판 내리고 전국 국립대학교를 전부 뺑뺑이 돌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라고 내가 주장하면은 안 돼 이 개새끼야. 그렇지. 넌 나가 이 개새끼야. 뭔 이거 개소리래 이 새끼야. 예. 이렇게 그렇지.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뜬 장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욕짓거리를 들은 김창숙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본 경찰이 지금 칼을 들고 우리 눈앞에 와 있어. 그들은 도적들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도적들에게는 절을 하면서 맞아들이고 오히려 나에게는 욕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어째서 그들에게는 겁을 집어먹으면서 나에게는 이렇게 용감하시오. 내게 욕하는 그런 용기를 도적들에게 발휘해서 그들을 쫓아낼 수는 없겠소. 라면서 매우 질타를 했는데 제가 팟빵에 악플을 다는 사람한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네. 이 새끼들아 나한테 욕하려고 그래 갖고 도적들한테 욕하란 말이야. 이 나라 도적들. 그렇지. 아, 도적들 진짜. 누구? 도적들 있어. 그래야지 있지. 박무리들. 그렇지. 이 일당들 그런 애들한테 욕을 하란 말이야. 너는 새끼들아. 아이고 씨. 그런 욕이 없고 말이야. 팟빵에 전부 다 이덕영 개새끼라 말하고. 그렇지. 뭐 이동형은 만만한가 보지 뭐. 그런가 보지 뭐. 예. 어쨌든 이 김창숙 선생이 유교를 신봉하는 선비였음에도 이렇게 어떤 신분 타파 주장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면은 뭐 그렇죠.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사상도 그러했지만은 이 분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고 본 것은 아주 쉽게 외웠지만은 또 이런 분들이 특기가 있습니다. 놀기를 좋아하고 구속받는 걸 싫어해서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 니네 동네는 다 왜 이러니? 형네 보통 이렇습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잖아. 예. 예.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친구의 아버지이면서 스승이었던 이승희와 함께 대궐에 나아가서 을사오적인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의 목을 참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당시 신하들은 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또 그들한테 아첨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신하들을 향해서 김창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적들을 성토하지 않는 자도 또한 역적이다 라면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이건 뭐 현대 정치에서도 그렇죠. 되는 거죠. 맨날 중도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역적들을 잘 들으세요. 역적들을 성토하지 않는 자는 그 또한 역적이다 라는 우리 심산 선생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길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뭐 그런 자세를 취한 그렇습니다. 사람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오늘 또 대중형이 말했잖아요. 네. 할 거 없으면 담벼락에다가 벽- 욕하라고 욕이라도 말이야. 뭐 저기 더 큰 참사가 안 일어나 다행이라는 뻘소리 좀 하지 말고. 예. 자, 그리고 5년 뒤에는
5년 뒤였던 1910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술국치입니다. 나라가 망해 되니까는 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선비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큰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술과 노름에 빠지는 폐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비슷하다. 하지만 이 폐인 생활은요, 나라 잃은 슬픔에다가 거기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일종의 자괴감에서 나온 겁니다. 요건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자, 그가 폐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본은 은사금이라는 아주 허울 좋은 명목으로요, 관직에 있는 자, 나이가 많은 자, 효자, 열부 등을 골라서 돈을 주었습니다. 일종의 회유책, 그 다음에 선전 책동이겠죠. 예. 김창숙은 일제가 돈 준다고 하니까요, 얼씨군이 나 돈 받으러 가야겠다 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원수들에게 아첨하는 자는 곧 개 돼지와 다름없는 놈이다. 명색이 양반이한 자들이 외놈들의 효자 열부 표창에 응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양반이라고 거들먹거리거나 뭐 이러고 다니고 뭐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말지 배알 하나도 없는 이 썩어빠진 양반들을 매우 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방송 저번 방송 나왔던 황현의 시구를 읊조리고 다니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려니 사대부가 먼저 망해서 이 나라 조정에 노란하는 자 최가 노가가 태반이어라. 그래요. 심산 선생도 이렇게 황현의 시를 읊조리고 다녔는데 이놈 샹놈들아 왜 황현 선생을 그렇게 막 아유 아니 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황현 선생을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하는 거라니까. 그냥 민비를 우리 국모 민비를 띄워야 되는데 자기네가 보고 배운 건 명성황후밖에 없는데.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고 어쩜 그렇게 아니 와이나 다니면 말고도 아니고 참. 그래요. 근데 은사금이라 그랬는데 인사금을 내리기도 하고 또 뭐 자작시효를 막 내렸지 네, 않습니까 양반들한테. 네. 그래서 일제가 대한제국 정령한 직후인 1910년 10월 이 합방 공모작을 수여한 76명의 한국인들이 모두 양반 유학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또 유학자 양반으로서 심사 선생 열이 받았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완용, 송병준, 또 대홍군의 조카죠 이재환이, 또 순종의 장인 윤태경이, 명성황후의 동생 민영린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 귀족작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예. 이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 우리 그 예. 방송에 말이야. 예. 정말 제대로 된 항의가 들어왔지. 아니 민비 척족들이 나중에 친일파 행동한 것들 왜 그런 것도 이야기 안 했냐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민비 특집 2 하려다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친일파 중에 민씨가 얼마나 많은지. 아유,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때 얘기를 하는 게 교과서를 보면은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다 그런 얘기 의미 외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민씨들이 우르르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 기껏해야 나오는 게 충정공 민영환공 그 자결했던 그 민영환 열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왜 갑자기 민씨가 등장하고 갑자기 김홍집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중전 민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안 실었지. 예. 자,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 심산 선생이 나라가 망했는데 선비로서 살아있는 게 부끄럽다면서 술과 노름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서 폐인 생활이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런 폐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심산에게 너는 경술년 이래로 오로지 술 마시고 노름하는 무례한 자들과 놀고 날마다 한다는 듯이 남을 욕하고 때리는 행패꾼들의 행동만 하고 다녀서 모두들 너를 미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너를 사랑하는 이 어미까지도 네가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었느니라. 네가 조상의 명예를 극도로 실추시켰으니 장차 어떻게 문정공의 사당에 설 수 있겠느냐. 너는 아직 젊으니 학문을 익히면서 서서히 나라의 광복을 도모하고 때를 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네가 할 일이니라. 네가 이 늙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이로써 새롭게 분발해준다면 나로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또 이럴 땐 또 어머니의 한마디가 그렇죠. 또 이게 자고 있던 범의 기운을 또 네. 깨게 근데 됩니다. 아까 문정공이라 했는데 문정공은 아까 동강 김우용을 얘기한 거고. 그렇죠. 예. 그 우리가 뭐 김구 특집에서 했었습니다만 이 어머니들의 그렇죠. 이런 것이 참 대단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어머니는 여자보다 위대하지. 그러니까 예. 저 문익환 목사 특집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뭐 이런 자식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어머니의 이 충고와 꾸지람을 듣고 심산 선생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독립운동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3.1운동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유교를 제외한 종교단체들이 이름을 걸고 민족대표 33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 그랬어요. 예, 그러자
심산 선생이 울분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조선이 유교의 나라인데 그리고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면서 국교가 유교라고 선포까지 했는데도 유학자가 독립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슬펐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심산 선생은 선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운동을 벌이기로 합니다. 조직을 하는 예. 거네요. 그래서 그거에 바로 파리 강화회에 참석해서 우리들의 주장을 세계에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한국의 유림대표 곽종석, 김복한 등 137인은 삼가 파리 강화회의 여러 각하들에게 글어를 올리나니로 시작했습니다. 이 서한은 2674자에 이른 한문체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삼천리 강토와 2천만 인구로서 4천년 역사를 지닌 문명의 나라이며 우리 스스로 정치의 원리와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일본이 가한 포악무도한 통치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라 없이 사는 것은 나라 있는 죽음만 못할 것이다. 이제 거족적으로 일제의 총칼과 싸우고 있다. 민족평화회의는 우리 2천만 생명의 처지를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구절절이 명문이네요. 명문이죠. 이거 네. 특히 이거 보십시오. 나라 없이 사는 것은 나라 있는 죽음만 못할 것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없으면. 네. 야, 이 137명의 유림 박수를 보내드릴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유림들이 뭐 굉장히 좀 위정척사 세력 뭐 그런 식으로 좀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유림들의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적인 외교적 루트로서 독립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사례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유교가 가져야 될 가장 예. 올바른 자세를 갖고 어떤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유림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깰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파리 장서를 가지고 김창숙은 먼저 상해로 떠납니다. 그러나 파리로 가려면 왕복 15만 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했죠. 항상 뭘 하려고 해도 돈이 돈이 없어. 있어야 돼. 옷가네가 네. 없어, 옷가네가. 예. 네. 근데 김창숙에게는 그 절반가량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임시정부 사람들과 의논한 결과 김규식이 파리에 가 있으니까 김창숙의 파리행은 포기하고 대신에 파리 장서를 번역해서 서한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 몸은 못 가고 아까 작성했던 그 내용만.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여운형 특집에서 했었나요? 예, 예. 이승만 특집에서 했었나? 파리 강화의 김구식 얘기했지 다음 않습니까? 됐죠. 다음 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김규식 가 있으니까 구태여 돈도 없는데 그치. 갈 필요 없이 음. 이 중요한 건 이 파리 장서를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파리 장서를 넘겨라 서한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이에 한문으로 쓴 3천부, 영문으로 쓴 2천부, 불어로 쓴 1000부를 번역 인쇄해서 김규식으로 하여금 당시 파리에서 열리던 세계 평화회의에 제출하고 국내 및 외국 기관에도 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파리 장서에 사인한 137명의 선비들 전원이 체포되어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곽종석, 유필영, 하용재, 김복한 등은 결국에 옥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아니, 혹독한 얼마나 고문 때문에. 씨팔 고문을 했으면 사람이 죽어 이 나쁜 놈 그러니까. 새끼들 진짜. 아 정말 그 언제 서대문 형무소 한 번씩 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상해에 있던 김창숙은 체포를 면했지만 대신에 그의 가족들이 구금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질 잡은 거지. 이것이 그 유명한 파리 장서 사건, 즉 1차 유림단 사건입니다. 1차 유림단 사건이면 2차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이고 네. 대가리 아파라. 씨. 서울 중구 장충당공원에 이를 기념하는 비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1972년 국민성금과 대통령 희사금 마련되었는데 그냥 막 던진 네. 돈일 거야. 이거는 그래요. 박정희가 심산 선생 찾아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네. 기념탑에 돈도 내고 하는 거는 자기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치. 이걸 숨기려고 하는 짓이지. 이게 겉으로 이제 좀 그럼 가려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기 그래, 위해서 그렇지. 무슨 공작새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게 파리 장서 기한이 만들어졌던 이작가 동네 경북 봉화군에는 기념비조차 없었다는 건데 다행히 올 4월에 착공을 한다고 네, 얘기가 이것 때문에 전해지네요. 말이 많았죠. 아니 이 파리 장서가 이제 써졌던 것이 경북 봉화인데 음. 그리고 경북 봉화 안동 영주 그쪽 선비들이 다 참여했는데 네. 이게 말이 되냐고 기념비조차 없는 게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 4월에 드디어 늦게나마 착공한다 그럽니다. 다행스럽네요. 자, 이렇게 유림들이 일경에게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김창숙은 중국에 있던 항일 지도자들의 권유로 그곳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을 결심합니다. 김창숙은 쓴원, 손문 등 중국의 지도자들과 교류를 쌓죠.
그리고 한중 양국의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임시정부에서 네. 김창숙을 왜 붙잡았냐면 네, 임시정부에 있던 분들이 이제 뭐 투쟁가도 많으시고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과 교류는 그렇게 넓지 않았다. 예, 그런데 김창숙은 유학자 아닙니까? 그렇지. 공자 맹자 다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순원이랑 말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교류를 잘해라. 예. 그렇게 해서 붙잡은 거고 또 김창숙이 충분히 그거를 그 역할을 잘해줬죠. 당시에 중국의 신문화 운동을 이끌거나 그랬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요 양계초, 루신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교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 대해서 정통한 유림들이 중국 사람들과 얘기가 잘 됐겠죠. 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신문 기사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을 잡으려고 밀정 대활약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1928년 12월 23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경찰은 김창숙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김액을 알고 그를 체포하고자 우선 그의 소재를 탐색하여 행동을 정찰하려 했으나 도무지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 상해와 만주의 요소와 러시아 수도 모스코바에 밀정을 파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정 중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소봉 김달하라는 사람입니다. 김달하. 자, 세작의 김달하를 설명해봐. 예, 먼저 그 밀정이라는 얘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세작이지 뭐 당시에. 씨발. 그렇지. 그냥 세작도 아니야. 이때 당시 밀정들은요, 항일 투쟁 진영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소속 요원들 있죠. 이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수집 및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파괴 공작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밀정이라고 했습니다. 양아치 개씹 새끼들이지 뭐. 자, 김달하 뭐 출신은 지금 안 나왔고요. 출생은 안 나왔습니다. 깜짝이 내가 왜 이렇게 웃기냐? 자, 출생은 안 나있고 평북 의주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던 중에 북경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1906년에는 국내에서 서우학회라는 것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서우학회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박은식, 노백린,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민간인들을 교육시키는 데에서 그 통해서 민력을 좀 모으자 뭐 이런 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얘가 좀 아리까리한 거야. 왜? 신분을 숨기고 사니까는. 이러다가 뭐 썰은 그랬어요. 뭐 망명이다. 구라고요. 총독부의 밀정이 유력합니다. 1925년에 북경에 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또 북경 가서도 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중국 가서는요. 북양 군벌이었던 단기서에 부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은 일도 했었어요. 암살되기 바로 전에는 박용만. 네. 박용만 접근해서 박용만을 쇼부를 쳐가지고 일제하고 타협을 시킵니다. 여기서 옥간을 챙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밀정로를 제대로 했네. 그래서 1925년 결국에는 3월 말에 죽습니다. 의열단하고 다물단한테 죽는데 이때 그렇죠. 어떻게 죽냐면은 다물단 단원이었던 이인원과 이기란이 김달하의 집에 가가지고요. 방에 들어가서 하인도 일단 포박을 하고 가족들 백시키고서 김달하가 반항을 하는데 잡아가지고 제압하고 권총 압수하고요. 뒤채로 끌고 가서 문서 한 장을 펼쳐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의열단이 어떤 사형을 시킬 때 네. 너의 죄는 이것이다. 그래서 처형, 네. 네. 처형을 시키는 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그의 가족들은 부엌에서 김달하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목 잘라 죽였어요. 예. 총소리 안 나게 하려고 새끼 줄에 목 잘라 죽여서 부엌 아궁이에 처박은 거지. 네, 처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달하 밀정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처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김달하에 조금 더 설명하면요. 김창숙은 이상재의 소개로 김달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분을 쌓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박학다식에 놀래서 자주 그와 만났다 그래요. 많은 게 또 존나 많아. 많이 존나 많았던 모양. 그러니까 김달하는 그 도산 안창하하고도 친분이 있었는데 도산이나 김창숙이나 김달하가 밀정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심산도 그렇고 도산도 그렇고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저 그냥 그치 그렇죠. 그냥 뭐 아니 네. 뭐 내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어. 득대가 그래서 그저 뜬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달하가 본색을 드러내죠. 그렇죠. 김창숙을 만난 김달하가 심산에게 이렇게 꼬십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당파 싸움으로 독립을 성취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 대의를 품고 망명의 길에 오른 지도 벌써 43년이 지났는데 선생의 경계가 극심한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 있으니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선생을 돕고 싶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다 그래. 아 이건 뭐 밀정들이 원래 또 연기를 잘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심사는 어떻게 얘기했나? 자, 경제적으로 곤란한 것은 사실이긴 하나 이 길이 진정한 혁명가의 길이 아니겠소. 이렇게 웃음으로 맞았다고. 그러니까 김다라가 또 꼬셔야지 계속. 역시 선생님. 천하에 어찌 자기의 식생활도 해결 못하는 혁명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쌍해 죽겠어. 선생의 생전에 독립운동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거늘 왜 스스로 청해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이제라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면서 지아비로서 따뜻한 가정의 안락을 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선생의 처의 문제는 조선 총독부와 사전 교섭하여 타협을 지었으니 경학원 부재학 자리를 좀 비워뒀습니다. 이놈! 내 놈이야말로 나의 경제적 곤란을 핑계로 삼아 나의 지조마저 팔아먹을 작정을 꾸몄구나. 어머 씨발 어떻게 알았지? 남들이 너를 밀정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것을 소문으로 흘려들었는데 이제서야 내 놈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되었다. 정말로 원통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호통을 쳤다 그랬는데 김다라가 이제 심산을 꼬시면서 경학원 부재학 자리라는데 경학원이 성균관이죠. 성균관이 이제 일제가 경학원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럼 경학원 부재학이면 뭐 대단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야, 네 자리 맡아뒀어. 돌아만 가면 이렇게 뭐 서울대 부총장 정도 되는 거죠. 하는데 이렇게 거절하면서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호통을 친 후에 나와가지고 심산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저 새끼 밀정 맞아. 밀정 맞아. 내가 봤는데 밀정 맞아. 이렇게 고발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아까 세상이 말했던 것처럼 다물단원과 의열단원들에 의해 김다라는 처형이 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규준인데 이 규준이 누구냐면요. 이석영의 아들입니다. 이석영이 누구냐면 이회영의 형이야. 우리 저 우당 선생 집안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방송에서 할 텐데 정말 대단한 집안인데 참말 이루 정말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어떤 전형적인. 그렇죠. 그런데 봐, 아버지가 독립운동가고 아들이 독립운동가고 그것도 다 목숨을 바쳐서 대단한 거죠. 형제가 또 독립운동가고. 그렇죠. 모든 집안 자체가 그런 똘똘 뭉친 집안이니까. 어쨌든 이 규준이 김다라의 딸 김유옥과 친한 이규숙을 통해서 김다라 집안 사정을 탐지한 뒤에 동지들과 함께 결행한 것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규숙은 지금 이종걸 전 의원의 고모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이회영의 딸이니까. 그래서 이종걸 전 의원이 어디 보면은 이제 독립운동 100년사라는 카테고리에서 자기 고모에게 보내는 일종의 뭐 전상서 비슷한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면서도 그 살아온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남기는 어떤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종걸이 형은요 집안에 대한 자부심 가져도 돼. 그럼. 막 자랑하고 다녀도 돼. 안 그래? 아니 뭐 자랑할 만 하니까 자랑하는 그러니까 거지. 종걸이 형 좀 나쁜 짓 해도 돼. 우리가 다 감싸줄게. 내가 볼 땐 거의 까임 방지권. 까임 방지권이야. 예. 아니 뭐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고모 다 그 정도인데 뭐 얼마든지 해주지 그 정도야. 그래요. 그렇고 어쨌든 이 일로 인해 이규숙이 중국 공안국에 연행돼서 1년간 구류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2명의 청년이 김다라의 처형에 관여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이인홍과 이귀환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김다라 처형은 다물단과 의열단의 합작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을 다룬 당시 중국 신문 경보의 기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김달 하란자는 한국인인데 일본의 사냥개로 유명하다 해. 베이징에서 여러 해를 살면서 한국 독립군을 정탐하여 일본인들에게 몰래 보고하는 것을 전업으로 삼았다 해. 한국 독립군이 그런 사정 알고서 진작에 이 개새끼를 죽여 없애 화근을 없애려고 했다 해. 그래서 산시를 30일 오후 샤오 6시 호 오후 6시쯤 한국 독립군 여러 명이 그의 집 찾아가서 문을 드디어 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상에 설명한 대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 기사를 보면요. 김다라라는 사람 이 물정에 대해서 중국이나 다 우리 독립군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나오는 거죠. 잘 죽었다 이거지 뭐. 예. 잘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김다라가 말입니다. 김한란의 형부입니다. 그러니까 김한란의 언니하고 언니. 결혼했다는 거지. 예. 야, 이것도 우리 언제 김한란 특집 한번 하면 또 김한란한테 쌍년했다고 또 난리. 김한란 언니죠. 그 김신득이. 다른 이름은 김애란이죠. 언젠가 한번 하지 뭐 또 김한란. 아, 한번 듣지 아니 뭐. 이재희는 할 거 졸라 많아. 많다니까. 야. 우리는 소재가 떨어지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그럼요. 없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일제는 집요하게 김창숙을 회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친인척을 통한 회유를 하고요. 총독부에서 야, 내가 고향에 집을 새로 져줄 테니까 그리고 신분도 보호해주고 네 귀국하면 과거의 죄는 우리가 다 일체 깨끗이 세탁을 해줄게 라면서 그를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심사는 자기의 회유 공작에 동원된 친척과는 절연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연락을 해서요. 총독부 직원은 집안에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국채보상 운동을 할 때 3년간 담배와 술을 끊었었습니다. 이랬던 심산이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변하는 걸 보면서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그만큼 상실감이 컸다는 얘기죠. 자, 임시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김창숙은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에 대해서도 이승만을 아주 격렬히 비난을 합니다. 이 박사가 스스로 조선민족 대표자라 일컬으면서 미국에 노예되기를 원했음은 그 광복운동 사상에 치욕됨이 크다. 이것은 방치할 일이 아니므로 문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이 당시에 임시정부 있을 때도 우리 제대로 된 독립운동가들은요. 이승만 이 위임 통치에서 다 한마디씩 했어. 말이 되냔 말이지. 아니 나라가 일본의 치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꾸는 것뿐인데 그걸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재 선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뭐 이런 사람 국부로 모시자고 누가 뜻으로 잡아. 서 목사님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자,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창숙은요. 이승만의 독재도 아주 맹렬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이렇게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은 기여한 대로 인정했던 건 또 사람이 또 김창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공과에 대해서도 그렇죠.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는 독립운동 한 건 인정하고 음. 다만 이렇게 위임통치 청원 이런 예, 거라든가 아니면 예. 또 나중에 독재했지 않습니까? 예. 독재했다 엄청난 비판했거든. 그러면 그런 것대로 비판하고 예. 제대로 된 사람인 거지. 알았니 얘들아? 자, 우리가 아까 진짜 뛰어난 가문이었죠. 훌륭한 가문입니다. 이회영 일가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회영 일가가 모든 재산을 팔고 중국으로 온 지 몇 년 지나서 이 우당 선생, 우리 이회영 선생 가족들은요. 정말로 말 못한 궁핍에 놓이게 됩니다. 잠깐만 이회영 선생 본관이 어딘가? 경주시죠. 그렇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정말로 집이 부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다 팔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독립운동 하겠다고요. 그렇죠. 다 팔고 노비들 다 해방시키고 예. 그 자금 가지고 독립운동 한다고 다 내주고 이러다가 자기들은 손가락 깔고 사는 거지. 뭐. 그렇죠. 예. 자, 김창숙은 이런 우당의 가족과 교류를 하면서요. 친분을 쌓고요. 만주 등지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일본인의 마수가 뻘치지 않았던 그때 당시에 이 열아, 차랍이라고 합니다. 어디죠 이게? 차하르 지방. 차하르 지방으로 이주를 시켜서요. 땅을 개간하고 어린이들은 교육을 하고 군사를 훈련하자고 의기투합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뭐냐? 땅값이 있어야지. 돈이 돈입니다. 있어야지. 돈. 어떻게 땅을 삽니까 이때도.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김창숙은요. 친분을 활용해서 중국의 참의원이었습니다. 이몽경과 외교부 총장이었던 서계모를 통해서 열아, 차하르 지방이었죠. 여기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풍옥산 장군을 소개를 받아서 이 땅을 임대를 받습니다. 자, 이걸로 해결되나? 이제는 이사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주할 자금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 해결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게. 뭐 이주해갖고 또 학교 세우고 하려고 뭐 하면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자, 결국에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사는 스스로 고국 땅을 밟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때가 1925년입니다. 1919년 아까 얘기했던 파리 장서 사건으로 망명한 지 6년 만이었습니다. 야, 6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오다. 조국으로 돌아보니 조국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일제 통치에 의해 백성들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변했고 지쳐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독립의 꿈을 버리고 그저 그렇게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군자금은커녕요 자수를 요구한 사람까지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 참 이명박 정권 이후 그 몇 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스스로 우리가 촛불 집회에 계속 나갔습니다만 스스로 그렇게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승리를 한번 쟁취하는 맛을 봐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사실 혁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비도 사실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됐고 4.19 혁명 때도 말이죠. 이승만을 처단 못했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말이죠. 87년 항쟁 때도 전두환 몰아냈어야지. 그걸 그렇죠. 못했으니까 참 우리 손으로 어떤 혁명을 제대로 못한 거 정말 프랑스처럼 말이야. 네. 왕의 목을 베고 잘라버리는 마리 앙뚜아네트 모가지 날리고 뭐 그런 혁명이 필요했다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혁명에 저희 이재는 중간쯤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 돌아가겠습니다. 현실은 정말로 냉혹했습니다. 김창숙을 대신해서 군자금을 마련해 지방으로 갔던 한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군은 김창숙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포들의 생각이 이미 다 썩어서 냉정히 즉석에서 거절하는 자도 있었고 후환이 두려워서 불응하는 자, 이런 자들 때문에 노자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라면서 하소연합니다. 김창숙은 애초에 목표했던 금액이 이때 2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이거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돈을 들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돌아오니까는 김구, 김두봉, 이동영 선생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창숙은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요. 아까 조금 모았던 이 돈을 가지고 개간이 아닌 청년 결사대에게 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누구랑 반대다. 누구는 미국에서 국제 뽑아다가 프레지던트 어쩌고 찍어가지고 탱자탱자 그 백마 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창숙은 조선의 시상을 보고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앞으로의 독립운동은 자기가 봤던 정신이 죽어있는 백성들을 일깨우는데 이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사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장 학교 세우고 돈도 없어서 못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조선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지. 사람들이 다 뭐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절망감에 네. 빠져 있고 이거부터 바꾸자. 민족의 혼을 깨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 개간해갖고 학교 짓는 것보다 뭐가 그렇죠. 더 중요하냐? 이거 우리 결사대, 우리 저 의열단 이런 사람들처럼 그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김창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수단으로 민족 정신을 진작시키지 않으면 재외에 우리는 장차 돌아갈 곳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며 지금까지 내가 국내에서 구해온 금액으로는 독립기지라는 대업에 착수할 수 없으니 차라리 외인의 기관을 습격하고 친일파 부유층을 박멸하여 잠잠해진 민족혼을 일깨워야 한다. 이에 김구와 김두봉 등이 찬성을 합니다. 특히 백범은 의열 단원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김창숙은 의열단에 있었던 나석주와 이승춘을 만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등을 폭파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민족의 고열을 빨고 있는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가 그대들의 손에 폭파되는 날 일제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며 잠자고 있는 민족혼이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석주와 이승춘은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죽음을 각오한 지 오래입니다. 기꺼이 즐겨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김창숙은 그런 나석주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석주 의사가 행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건데, 자, 나석주 의사의 활약상 네. 이것은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 드디어 대리운전 단골 번호가 생겼구나. 그래, 그런데 이거 이분이 아마 그 번호를 우리를 위해서 한 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1670 212 이제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 원래 요즘에 워낙 경쟁이 심해서 대리운전이 뭐 할인도 하고 뭐 10번 하면 한 번 공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거 없답니다. 예. 그런 거 없고 그거를 아마 우리 이재한테 후원할 모양이신데 저기 친일파 청산을 위한 독립운동 군자금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이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예. 이분이 그냥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광고해달라고 했고, 사실 지금 저희 대리운전이 갑자기 한 서너 군데에서 광고하겠다고 왔어요. 좀 많이 왔죠, 예. 한 번에. 왔는데 아니 우리가 그래도 염치 있는 새끼들 아닙니까? 음. 광고라고 다 어떻게 받아? 그렇죠. 각 어떻게 종목이 다 하나밖에 못 받아요. 우리가 A라는 회사에 대리운전 광고 해놓고 또 B라는 거 또 받아가지고 이건 사용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분이야. 예. 그래서 이분 해드린 거예요. 우리 이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난 근데 약간 그것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왜 MBC는 1688 대리운전도 하고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우리는 없잖아. MBC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온 분한테 말씀드리고 혹 아니지.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얘들 이 박사 세 파케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또 다른 대리를 할 수도 그렇죠. 있겠지. 예. 근데 EJ에서는 하나만 한 업체당 하나만 하겠다 예. 이런 말씀드려서 하여튼 저희랑 상관없는데 1670에 2212 예. 많이 그 사용해 주시고. EJ에서
제자 대신에 JA라는 거 대신에 일자를 쓰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잘 저희는 지으셨네. 물론 예. 저희는 지금 차를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대리운전과 상관없지만 많은 서-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경기만 근데 가능하답니다. 지금 예. 서비스가. 그리고 EJ 들으시는 지방에 계신 그 대리운전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도 여기에 좀 참가하시면은 전화번호 하나로 예. 쓰면 되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또 그래요.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대리 해봐야 뭐 지방 같으면 10,000원이면 돼 시내. 그렇죠. 그죠? 예. 서울도 뭐 비싸봐야 한 5,000원 거기가 15,000원? 멀어봐도 예, 그 정도 되죠. 그 정도 뭐 다 가니까. 그 택시 타는 것도 뭐 그 정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음주운전해서 벌금 300만, 400만씩 물리지 마시고 그렇죠. 대리운전만 이용하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거기다 면허 1년 동안 취소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빨간 줄 가는 거 아니야 일종의.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폭력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잠재적 예. 폭력이니까. 음주운전은요 살인행위예요. 그래요.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석주 이야기 하다가 끝났죠. 네. 1926년 12월 24일 나석주는 중국인 마중덕으로 위장하고 조선 땅 인천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 들어간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려고 그랬거든. 왜냐면 나석주가 말이죠. 자기 고향 떠나올 때 부모님, 와이프, 뭐 자식들 인사도 못하고 왔어. 네. 독립운동 한다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검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큰 뜻을 품고 말이지. 독립운동의 어떤 큰 대의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예. 혹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지금 저 임시정부에서 다 자기만 믿고 있는데. 그래서 고향에 가는 걸 포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로 갑니다. 바로 서울로 가서 24일날 출발해갖고 이제 배편이 옛날에 중국에서 오래 걸렸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28일날 서울로 가서 일제의 대표적 착취기관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 두 곳을 차례로 찾아가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조선 식산은행을 먼저 찾아간 나석주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발탄이었다. 폭탄은 터지지 않았는데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왜냐면 이 배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요. 중국에서 한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폭탄 네. 들고. 네. 그러니까 그 폭탄 6개월 동안 성할 리가 없는 뭐 그렇죠. 녹도 길 수 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돈 없는데 폭탄을 어렵게 구했는데 연습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랬던 거야.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석주는 포기하고 바로 동양척식 회사로 갔습니다. 정문에서 그를 제지하는 직원 등을 사살하고 2층으로 올라가 폭탄을 던졌지만 이번에도 역시 불발이었다. 그래서 나석주는 달아나면서 일경의 추격을 받아서 일경과 나석주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참 이때 독립운동가들이 참 어렵게 이렇게 의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는 상황에서 폭탄의 성능도 보장할 수 없고 총의 성능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의거를 일으키면은 계속해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뭐 김구 특집 때도 얘기가 계속 나왔고. 실패하죠. 예. 그래서 일경을 한 명을 사살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교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과부적이라 해야겠죠. 네. 결국은 나석주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2천만 동포들아 분투하라. 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남은 총알을 자신의 가슴에 쏘고 쓰러졌습니다. 총 3발을 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경에게 숨을 거두기 직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석주다. 공범은 없다. 나 혼자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숨을 거뒀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5이었습니다. 죽은 이가 본인은 나석주라고 했지만 일경은 믿을 수가 없었죠. 왜? 나석주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나석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 죽은 사람이 자기가 나석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석주라고 거짓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석주가 조선에 있을 때 나석주를 5년간 전담 마크했던 황해도 재령군 북일면 주재소 안익훈 순사를 총독부 병원으로 호출합니다. 총독병원 호출해서 안익훈에게 나석주가 맞냐고 물어보고 안익훈은 나석주가 맞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최영환 기자와 안익훈 순사의 문답입니다. 1927년 1월 13일자 동아일보 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나석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나석주는 평소 매우 날래고 대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황해도에서 일어난 큰 사건은 죄다 나석주와 그 공범 김덕영의 소행이었죠. 그러면 그동안 나석주를 잡고자 경찰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글쎄오시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막연히 어림잡아 말하면 1921년 1월 4일 이래 나석주를 잡고자 동원한 경관이 연인원 만여 명은 될 겁니다. 통첩 서류, 기타 조회 서류가 약 한 200여 차례 수만 통에 달했을 겁니다.
이렇게 신출귀몰하게 네. 일경을 어떻게 보면은 희롱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결국 마지막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신 의열단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들의 동지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의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죽음을 이제 맞이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의열단 이야기를 약산 특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김상옥 열사 네. 얘기했습니다. 종로 경찰서. 네. 김상옥 의사 같은 경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네. 활극을 펼치시고, 그러니까 김상옥 의사와 이 나석주 의사 두 사람의 어떤 이런 행위는 정말 조선 청년들의 마음을, 숨죽였던 청년들의 마음을 불꽃처럼 다시 한번 네. 일으키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그의 공을 기려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게 됩니다. 나석주 의사가 생전에 했던 말을 여기서 한번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결사항쟁할 것이니 동지여 살신성인의 신념으로 우리 조국을 지켜주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심사는 나석주를 3.1운동 이래 결사대로 순국한 이가 많았지만 나군처럼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나석주 열사의 장렬한 죽음을 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국하셨고요. 이 사건 전에 김창숙이 비밀리에 조선에 들어와서 군장을 먹으면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밝혀져가지고 유림 600명이 체포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선비였으니까 그쪽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차 유림단 사건. 1차 있었고 2차야 이제. 2차입니다. 근데 이 유림의 검거는 거의 다 경북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심산 선생의 고향이 경북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잘 먼저 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경북 지역에서 시작됐고 많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산이 본격적으로 모금에 나선 것이 경북을 위시한 영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주민들이 논밭 잡히고 소를 팔아가지고 심산한테 돈을 줬었거든요. 그래 근데 가장 유명했던 것이 바로 봉화입니다. 봉화 해절이 바래미 마을이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그 작은 마을에서 8명이 징역형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당시 유림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일제 고등경찰요사라는 책을 보면요. 특히 경남북 지방 유림의 동향을 분석했는데 경상북도는 양반 유생의 연총이요. 배일 불령 운동의 원천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있다고 작가고 진짜 에이씨. 1926년 12월 말에 심산 선생은 치질이 악화돼서 공공조계 공제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습니다. 지병이죠. 갑자기 이 작가가 갑자기 한숨을 네. 길게 내쉬는데. 그 유림들이 또 책상머리에 그렇죠. 앉아가지고 뭐 공자왈 맹자왈 그렇죠. 계속 읽는데 그 구멍이 그 저기 그렇죠. 아니 요즘 나만할 괜찮아? 수가 없어. 괜찮습니다. 요즘 괜찮아? 1년에 한 번씩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도 지금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면서 움찔움찔하네. 아파. 예. 그런데 증상이 낫질 않아서 재수술을 받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발병해서 또 재수술을 받는 등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난치병이죠? 그렇죠. 힘들더라. 낫는 거 정말 힘들더라. 예. 정말 제대로 수술을 해야 돼요. 음. 방치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고생하십니다. 예. 이때 심산 선생의 아들인 환기가 일경에게 체포된 뒤 추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의 자식의 길도 참 험난하네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모진 길이네요, 모진 길. 예. 이렇게 역사가 평가하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소식을 들은 선생의 병환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이 아들을 치질이라는 잃었으니까. 게, 예.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병이라는 게 다른 데다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스트레스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 김창숙이 입원했던 병원은 극비에 붙여지고 이동영, 김두봉, 김구 등만이 수시로 방문한 외에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세백, 박겸이라는 두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이들은 이전에 광저우에서 교육을 시켰던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는 이 두 사람이 밀적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도 이 찌라시 이런 게 잘 들어맞았나 봐. 그러게요. 예. 그래서 심사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의심스러워서 퇴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병원비 300원이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조선인이 병원비 떼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며칠간 더 머무르기로 작정한 순간 밤늦게 영국인 경찰이 조계 지역이니까 영국인 경찰이 일본 형사 6명을 대동하고 그를 체포합니다.
결국 아까 유세백 박겸 예. 밀정이 맞았던 거죠. 예. 가고 나서 밀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잡혔으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땅으로 압송되는 머나먼 길을 가게 됩니다. 김창수 선생은 일본 나가사키로 압송되고 이후에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거쳐서 대구 형무소에 감금이 됩니다. 수감된 지 사흘째 이르러서 혹독한 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심산 선생은 너희들이 고문으로 사정을 알고자 하느냐? 나는 비록 고문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장부의 기계를 지켜서 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시더니 붓과 종이를 가져오게 해서 시 한 구절을 일본 경찰에게 써줍니다. 뭐라고 써주셨나요? 광복을 도모한 지 10년 동안에 자신과 가정마저 잊었거늘 공명정대한 평생이 100일과 같은데 형신을 가해오는 그대들이 가엾도다. 이런 거죠.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가정도 버리고 내 자신도 버렸는데 니 따위가 고문 정도 아유 이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아 이런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 니들이 고문 따위 한다고 내가 불구박 하겠니? 이 모든 병신들? 것을 이렇게. 버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가정과 자신마저 버리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인데 죽음이 뭐가 그렇죠. 두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그치. 잃을 거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우리 3명 다 무서운 거야 이 새끼들아. 우리 잃을 게 없어. 아유, 캐봐야 나올 것도 없고. 예. 심산 선생은 수감 시절과 재판 받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존댓말은 물론이고 반말로도 일제 앞잡이들의 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렇다, 아니다, 맞다로만 대답을 했죠. 이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음은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928년 10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제2호 형사법정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재판장과 신문한 내용입니다. 성명이 김창숙이지? 그렇다. 나이는 53세인가? 맞다. 주소는 여기다 여기. C8. 본 적은 이봐 본 적은 없어. 이봐 본 적이 없다니 이거 말이 되나 그게? 나라가 없는데 본 적이 어떻게 있나? 맞는 말이네. 그렇습니다. 멋진 선생이야 C8. 예,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맞다 이거 빼고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예. 너랑 말 섞기 싫다 이거지. 그렇지. 예. 자 아까 이 재판에서요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변호인이 없었을까요? 심사는요 일제 법정 자체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엄연히 대한의 국민으로서 외국인 일본의 법률 적용을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일본 법률을 부인하면서 일본 법률에 의해서 변호를 맡으려는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은 이건 모순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가 쓴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이 몸 구차히 살기는 구하지 않았는데 어찌 알았으리. 달성 옥사에 누워 신음할 줄이야. 풍진세상 실컷 맛보아 이가 시린데 야단법소 떠는 인심 뼈골까지 오싹하네. 사로잡힌 미친 꼴이야 어찌 욕되다 하리오. 바른 도리 얻어야 죽음도 차라리 영광이거늘. 구차한 변호 사양하노니 병든 이 몸 구차히 살기를 구하지 않노라. 야, 대단하죠.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변호사를 이렇게 거부한 것은 나는 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일본 법률 밑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또 그 일본 법률에 의한 변호사가 변호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맡을 수 있겠냐? 난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니까 일본인의 재판에 전혀 설 필요도 그렇죠. 없고 일본인 변호사도 필요 없다는 얘기였겠죠. 그리고 이분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포로라 그랬습니다. 포로. 그치. 난 일제 항해에서 전쟁한 사람이니까 나는 포로지. 니네한테 뭐 범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차한 변호 필요 없다. 죽으면 죽었지. 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김창숙의 지조 있고 흔들리지 않는 양심에 대해서 적국이었던 일본인의 재판관 하세가와도 반하게 됩니다. 와타시가 한국군의 독립운동가들 많이 보았으문이다. 그런데 공과 같은 강직하고 굴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으문이다. 함께 조용히 정견을 논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한 말은 모두 재판에서 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있어? 아나타노 꺾일 줄 모르는 투지가 장하기는 하나 조선이 무슨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일본인의 안목은 참으로 근시한 쪽이오.
그렇게 천하의 대세를 모르고 경거망동을 하는 것을 보니 장래에 반드시 망할 것이란 확신이 도 일본이 망하면 한국은 자연스레 독립을 얻을 것인데 한국에 독립할 능력이 없다 하면 어불성설이 아니오. 니혼진이 근시안적이라 그것은 무슨 뜻이십니까? 일본은 섬에서 자라서 자연히 시야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을 집어삼키고 중국마저 삼키려고 들었는데 만일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중국을 병탄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강제적으로 맺어진 한일, 중일 간의 모든 조약을 즉시 취소하는 동시에 다시 평등하고 우호적인 조약을 체결하여 동양 제국의 영원한 평화를 도모한다면 일본이 동양의 맹주가 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과 중국이 합심하여 보복을 꾀할 것이고 세계의 만방이 약소국을 도우려고 일본을 성토하고 그들의 총뿌리는 그리로 돌릴 것입니다. 빠가야로!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씨발 네가 말하자 그랬잖아. 네가 말하자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 안 됐을까? 나 안 됐을까? 저 새끼 데리고 나! 씨발 간도 하기 싫으면 간도 씨발. 아 진짜. 라고 하면서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대꾸를 하냐. 딱 끊었다고. 하세가와의 앞으로 이 이야기는 딱 끊었다 그랬는데. 너랑 얘기 안 해. 자 이렇게 해서 심산이 재판 받는 것까지 이제 봤습니다. 오늘 네. 봤는데 심산의 이야기는 워낙 길어서 여기서 1부를 마치고 2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독립운동 얘기도 더 많이 남았고요. 또 해방이 돼서 독재와 싸웠던 점 그런 점들 쭉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현대사까지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분 이야기를 계속 하려면 더 오랜 시간을 좀 네. 두고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말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공개 방송을 예고를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정열 판사. 그래요? 네, 이정열 판사를 모시고 이제 이 3인방과 같이 인터뷰 특집을 갔는데 이정열 판사와 저희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안가로 많이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신청 따로 안 받아요? 신청이요? 신청 뭐 선착순입니다. 선착됐죠? 선착순이 됐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원래 이번 주에 박원순 시장이 원래 EJ에 출연하기로 하셨는데 급작스럽게 일정이 생겨서 못 오신다는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고요. 저희가 뭐 이제 지방선거 이제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얘기 좀 들어보려고 이시종 충북지사 쪽에서도 이제 뭐 컨택을 했는데 오케이 하셨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미뤘는 상태고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서울로 올라오시잖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 아마 시간을 맞춰서 지금 그것도 조율 중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은 말이죠. 제가 저번에 어떤 방송에 가서 송영길 시장을 좀 욕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말이야 안상수가 되면 안 되지만 송영길 시장 너무 못하지 않느냐 지금. 막 그러면서 조금 비판적 얘기를 했는데 다 끝나고 와서 어떤 그 중년의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달려오시더라고 저한테. 그러더니 저의 손을 잡고 이 작가님 저 송영길 시장 안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하네요. 이런 지조부 새끼 만나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쏙 뒤집나?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냥 제가 그랬죠. 저 송영길 시장 우리 방송에 오시라고 전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 뭐 나오기 싫으시지 말고 근데 이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한번 까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섭외가 안 됩니다. 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순이 아줌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순이 아줌마는 오고 싶어 했는데 약속까지 잡았는데 일정이 변경이에요. 일정이 변경돼서 못한 거고 캔슬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합시다 그랬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랑 못한다. 안 돼요. 뭐 이리 와. 그런 거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는 잘 판단하셔서 또 물론 야당 인사만 부르는 건 아니다. 여당도 가능해요? 여당도 그럼요. 여당도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준석 씨 어떻게 컨택 안 되나? 뭐 이준석이 왜 나와? 아니 이준석이가 뭐 지방선거에 나와? 안 나오는데 말고 지방선거. 홍준표 이런 분들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저하고 누가 진정한 와주체이 박진가 무릎을 맞대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지금 급해. 여기 제가 나와야 돼. 내가 다 받아준다니까. 다 받아주고 안철수 측에서도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받아드리겠습니다. 나올까? 정견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송도 제가 다 앞으로 다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나경원 씨 나오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밖에 말이죠. 명 박사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왜 왔을까 모르겠어요. 어디 계셔? 아 저기 계시구나. 예. 명 박사가 왜 왔을까? 뭐 우리를 응원하러 오셨겠지만 오셨는데 뭔가 아니야, 책을 뭔가 또 있을 거야.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명 박사님께서 번역한 책이라고 그러네요. 이 제목이 말이죠. 0~3세 우리 아기 두뇌 발달 수면법에서 똑똑한 아이 만드는 수면 습관. 잠자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르나 스컬러라는 수면 전문가 아이슬란드에 썼답니다. 근데 명승원 박사께서 이걸 번역하셨는데 잘 팔리겠는데 이거. 사실 우리도 저 같은 경우 코를 하도 걸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자서 코골이 수술 받을 거리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왜 그 뭐 수면 무호흡 걸려가지고 숨 못 쉬고 그렇지.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뭐 그래요. 잠은 어릴 때부터 만약에 습관을 들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똑똑하게 된다니까. 뭐 우리 저기 어린 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보면 좋겠고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성 박사님. 명 박사님이 이 책 홍보를 위해서 오신 거 같지 않아? 글쎄요. 뭐 하여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렸고.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예고도 해드렸고요. 네. 그럼 이제 다다음 주에 아마 김창숙 특집 2부를 못 하겠네요. 다다음 주 한 주 쉬겠습니다. 제가 한자도 못 썼는 관계로. 아 맞다. 지금 원고 독촉이 너무 심해서. 다다음 주에는요. 그 저희 처음으로 방송하는 팟캐스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에는 이 박사가 새롭게 런칭한 그 팟캐스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이제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도록 할 테니까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아니 그러면 이제 매주 목요일에 방송을 하는 건가요? 뭐 이제 정식 오픈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알겠습니다. 이 박사가 하려 새로운 특히 런칭하는 프로 또 뭐 세작이 또 뭐 한 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그런 것들 재미없으면 내릴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달 동안 파일럿 형식으로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반응 없으면 이 작가 끌어내려버리겠대요. 바로 내리겠습니다. 전 그리고 다음 타자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미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근데 물론 뭐 팟캐를 재미로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걸 한번 느껴보시고 이게 필요가 없다. 왜 하냐 니들 이렇게 생각되시면 지체 없이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뭐 잘하면 또 칭찬 글을 올려주시고 그럼 저희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든지 계속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팟캐스트의 종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으로 만들었던 녹음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안 가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공간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대여도 해드리고요. 또 팟캐스트를 우리 조합원들이 하시고 싶으신 분이면 이거 쓰십시오. 쓰시고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안내드릴 테니까. 근데 꼭 조합원이 아니셔도 비조합원도 오시면은 EJ 팬이면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보다는 조금 많은 돈을 줘야겠죠. 그거는 뭐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우리가 줘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서 이게 팟캐스트나 다른 녹음을 하시고 싶으면 이 공간을 활용하시라. 대신에 뭐 이 작가 나와서 같이 게스트 해달라고 이러면 그런 건 안 해. 얘는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저기 혹시 EJ 협동조합의 이름을 걸고서 방송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작가 허락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소원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공개 방송에서 이정열 전 판사입니다. 중요한 건 전 판사와 정열 이정열 숭구리당 이전 판사와 대담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박사 엔젤펀딩